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총통화, 흔히들 M2라고 하죠. 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부메랑이 되어 나의 목을 조여온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총통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패널들이나 대학 교수는 그 총통화와 본원통화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을 제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가 아마 그래 기술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본이 제도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돈을 빌리기가 힘들었거든요. 또 금이 있는 만큼만 통화를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화량도 많지 않고 은행도 대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통화는 마치 본원통화와 비슷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제학 교과서에도 그 본원통화가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원통화 증가를 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경제 패널들의 90%가 그런 것 같아요. 90%가 아니면 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원 통화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데 결국 중앙은행이 공급한 통화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148조 원밖에 안 됩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그런데 총 통화는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죠. 그거는 32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3200조 원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빌린 돈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를 사지, 중앙은행에서 공급한 148조 원은요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돈이거든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그 총통화 중에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 5% 때문에 물가가 오른 줄 안단 말이에요. 또 그 5% 되는 본원통화 때문에, 중앙은행이 공고한 본원통화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줄 알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공영방송에 나온 경제학자, 경제 패널, 정권회사 간부, 정권 전문가 모두 이구동성으로 본원 통화를 가지고 물가가 오른다, 그 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신 분은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패널이나 그 다음에 은행에서 뭐 근무하면서 금리 하시는 분들, 금리가 뭔지도 모르고 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고요. 근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그 화폐 환율 금리에 기초해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하는 얘기는 총통화 개념을 얘기하다 보니까지 왔는데, 결국은 우리는 오늘 주제에 충실하면 자 총통화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는 거고, 돈을 빌리가 돈을 사용하는 거는 언젠가는 나한테 부메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 조절이 우선 첫째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는 나는 대출금을 갚는 것이 현명하다. 또 그 대출금은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면서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면 실제 있는 사례를 가지고 대부분의 가게가 이제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투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회사는 더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겠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그 아파트 건설 물량도 증가하면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원자재 수입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철강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아파트 그 기자재를 공급하는 철강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구리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화학 업체라든지,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 경제가 돌아가면 우선 또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겠죠. 그리고 주가가 오르면 기업은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집니다. 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금리가 또 낮아지면 또 그것이 주가 상승을 자극하지요. 또 금리가 낮아지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 가지고 아파트 투자를 하죠. 이런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2년, 3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2020년부터입니다. 2020년 5월부터는 처음에 어디 돈이 먼저 갔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 사용이, 빌린 돈이 어떤 쪽으로 돈이 흐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2020년 5월에는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금시장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으로 일부 국가에 가니까 또 구리 가격이 오르죠. 또 구리는 전기차라는 그 테마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승폭이 또 빨랐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 가격 오르고 아파트 건설 물량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는 철광석 시장도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또 철광석을 재련하려고 하면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 가격하고 석유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 상승이거든요. 물가가 상승하면 이제 거꾸로 지금까지는 선순환 구조에서 이제는 역순환 구조로 갈래요. 악순환 고리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3월부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별거 아니고 5월에 1차적으로 시장금리가 미국에서부터 오르면서 4월 말경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늦게 들어가 갖고 놀래 가지고 손실 확정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치 큰 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돼가 이제 대출자의 목을 조으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물가 상승 시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 원자재 시장으로는 돈이 한번 이동하면요. 원래 2, 3년간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재에 관심이 있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미국 연준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연준의 의무가 물가 안정 의무가 있는데 이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면 연준은 자기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결국 실력이에요. 그것을 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향후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실력도 없다라는 얘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도. 그리고 연준의장은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하 안 하겠다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는 시간 문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가는 펄펄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권 전문가들이 그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성자박이라는 얘기도 하고 싶는데 또 껍데기만 왜 성장주를 가지고 또 주가 상승을 유도하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지식이 부메랑이 돼 가지고 또 자기 자신의 목을 조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금을 잘못 사용해도 내가 피해자가 되지만은 잘못된 지식 때문에 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 것을 오늘 얘기를 좀 하고 싶는데 그래서 지금 총통화 사용을 잘못해도 부메랑이 돼가 돌아오지만은 화폐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나의 재산을 그 손해보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 있었던 사례를 가지고 하면 제일 쉽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게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요. 그 다음에는 건축 원자재 수요가 증가합니다. 석유, 석탄, 철강석, 석유화학 제품 다 그 원자재지요. 특히 에너지는 철강석을 재련하려고 하면 필요하고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 수 있는 집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메랑이 내가 자기 자신을 목을 조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절묘하게 그 자산 운용을 잘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실력이 없으면 뒤늦게 돈 빌려가지고 뒤늦게 투자해가 물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올해처럼 시장금리가 상승하죠. 기준금리는 이제 시차를 두고 일어나는데, 과거에는 뭐 거의 비슷하게 제가 그 금리를 결정할 때는 뭐 기준금리 이꼴은 시장금리니까,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도 정부가 중앙은행과 협의를 해가 하거든요. 시장금리를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금리도 정부가 결정하는 거고 기준금리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금리도 11%대, 그 다음에 시장금리도 11 내지 12%대 비슷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준금리는 0.1%, 1.25%, 뭐 0.7%인데 시장금리는 막 1%, 2%까지 가가 있어요. 금리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지금 대부분의 경제 패널들이나 금리 전문가들조차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 상승하고 물가 상승하면 환율이 상승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화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달러당 참 배럴당 40달러 하다가 석유 가격이 배럴당 80달러 하면 두 배로 들잖아요. 그리고 야에 대한 수요가 두 배로 들지요. 그럼 환율 상승하기 마련이죠. 또 물가 오르니까 시장금리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금리 상승은 물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서로 융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시장금리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시장이. 그러면 이제 자금시장이 경색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율이 상승하면 외화예금도 증가하죠. 외화예금이 증가하면 시중 유동성이 또 외환시장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또 자금시장 경색이 돼요. 결국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형태가 스스로 목을 조아오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정권 전문가들이 한계 기업 중에서 성장주라고 많이 얘기하면서 투자 유도했잖아요. 결국 좀비 기업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하락합니다. 또 아파트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죠.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나를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물가 상승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러니까 물가가 5%만 상승하면 사실 평균적으로 5%지요. 유가 같은 거는 40%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석유를 많이 사용한다면, 휘발유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러면 내 소득이 엄청 지금 감소한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빌려가 아파트도 샀다면, 그러면 금리 상승에 따른 또 내 부담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장 전체로 확산되면 아파트 가격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경우에 또 이것이 발전돼 주가 하락하고 회사채 가격이 하락해요. 왜? 회사들이 어려우고 부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회사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금리가 또 올라요. 그러면 은행은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채 발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대출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이 잘못 사용되면, 또 화폐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잘못되면, 또 화폐와 그 금리와의 관계, 화폐와 환율과의 관계, 화폐와 환율과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지식 부족 때문에 또는 또 빌린 돈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역용하는 집단이 생깁니다. 그것이 투자은행들이라는 거죠. 유가 상승을 유도하는 것이 골드만삭스고 미국계 투자은행이라는 거죠.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만삭스가 큰 손이에요. 석유도 큰 손이에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은행들이 그 원자재에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S&P 500 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그 역할을 크게 하는데 그 기여하는
조직이 투자은행이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투자은행의 영업실적이 엄청 좋을 것 같으니까 그 우리 홈페이지가 있네요. 방송 밑에 설명으로 조금 간단히 드러놨는데, 그 이후로 미국 주가가 급등해 버렸잖아요. GDP 성장률은 둔화되는데 투자은행의 영업실적이 엄청 개선되어 있으니까 주가는 오히려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업 이익이라는 거죠. 투자은행은 GDP에 기여하는 데가 굉장히 낮아요. 대출을 하면 대출 고객이 그 돈으로 어느 돈에 쓰느냐에 따라서 성장률은 달라지거든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초기에는 성장률이 높아져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경기를 불경기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경기 불황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여력도 약화되고 가계 소득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하고 주가 하락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투자은행이 여러분들을 역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빌린 돈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되는 환경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